11월의 밤, 강원도 춘천시에는 살을 애는 듯한 추위와 함께 우유처럼 짙은 안개가 내려앉았다. 땅에 낮게 깔린 안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마저 삼켜버렸고 잠든 도시의 익숙한 소음들을 아득하고 불분명하게 만들었다. 그 거의 절대적인 정적 속에서 규칙적이고 강렬한 소리 하나만이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제3-1403호 화물열차의 쇠 바퀴가 레일 위를 긁는 소리였다. 거대한 강철뱀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화물을 싣고 어둠 속을 미끄러져 나아가고 있었다. 도시 외곽의 한 건널목, 20년 넘게 이 일을 해온 베테랑 건널목 안전원 박철수 씨는 작은 초소 안에서 추위와 졸음을 쫓기 위해 따뜻한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었다. 그의 일은 단조롭게 반복되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기차 경적 소리와 환한 전조등 불빛만이 그가 밖으로 나가 차단기를 내리고 통행인들의 안전을 확보해야 할 시간임을 알리는 신호였다. 예정대로라면 화물열차는 약 15분 후에 그의 초소를 지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17년 11월 19일 새벽 4시 15분 날카롭고 기이한 소리가 고요한 밤에 장막을 찢었다. 그것은 열차의 절박한 급제동 소리였다. 쇠와 쇠가 마찰하는 끔찍한 소음이 수백 미터에 걸쳐 길게 이어졌다. 그와 함께 땅 전체가 흔들리는 강한 충격이 뒤따랐다. 수천 톤에 달하는 화물 열차가 비상제동을 건 것이다. 이는 심각한 사고가 아니고서는 극히 드문 일이었다. 박철수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 황급히 초소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가 서 있는 곳에서 열차가 초소로부터 약 200m 떨어진 전방에 완전히 멈춰선 것이 보였다. 기관차의 강력한 전조등은 여전히 앞을 향해 직선으로 뻗어나가며 안개 속의 흐릿한 선로를 비추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에 박철수 씨는 고출력 손전등을 집어들고 서둘러 선로를 따라 기관차 쪽으로 달려갔다. 그가 도착했을 때 기관사와 부기관사는 핏기 하나 없는 얼굴로 벌벌 떨며 조종실에서 뛰어내리고 있었다. 산전수전 다 겪은 중년의 기관사는 겁에 질려 갈라진 목소리로 기관차 앞쪽을 가리키며 더듬거렸다. 죽었어요. 사람이 선로에 누워 있었어요. 멀리서 봤지만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박철수 씨는 기관사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손전등을 비췄다. 그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거대한 기관차의 차체 아래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다. 한 여성의 시신이었다. 시신은 온전치 못했고 열차 바퀴에 깔려 끔찍하게 훼손되어 있었다. 선열과 신체 조각들이 자갈과 침목 위에 흩뿌려져 소름 끼치고 충격적인 현장을 만들어냈다. 반평생을 살며 적지 않은 사고를 목격했지만 눈앞의 광경은 노련한 건널목 안전원마저 고개를 돌리게 만들었다. 위장이 뒤틀리며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춘천경찰서에 신고했다. 20분도 채 되지 않아 첫 번째 경찰차들이 요란한 사이렌 소리로 죽음의 정적을 깨며 현장으로 달려왔다. 경찰은 신속하게 현장 전체를 통제하고 수백 미터에 달하는 노란색 폴리스 라인을 쳐서 관계자 외에 접근을 막았다. 춘천경찰서 지휘부와 형사과 철도경찰대, 춘천지방검찰청 관계자들도 차례로 현장에 도착했다. 처음에는 기관사의 진술과 현장 상황을 토대로 거의 모든 사람이 비극적인 자살 사건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기관사는 열차가 현장에서 약 300m 떨어져 있을 때 전조등 불빛으로 한 사람이 선로를 가로질러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것을 똑똑히 보았다고 확신에 차서 말했다. 그는 미친 듯이 경적을 울리며 즉시 비상제동 장치를 작동시켰다. 하지만 화물열차의 속도와 무게를 감안하면 최소 제동 거리는 거의 500m에 달했다. 제 시간에 멈추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 진술은 피해자가 젊은 여성이라는 점과 맞물려 수사팀의 생각을 익숙한 시나리오로 이끌었다. 젊은 여성이 실연을 당했거나 삶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 극단적인 방법으로 생을 마감했다는 것. 그러나 수사 절차상 섣부른 결론은 금물이었다. 신중하고 날카롭기로 유명한 춘천경찰서 김진우 경정을 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팀이 현장에서 즉시 꾸려졌다. 김 경정은 감시팀에게 아주 작은 단서 하나라도 놓치지 말고 극도로 세심하게 작업할 것을 지시했다. 감식팀원 중에는 젊지만 뛰어난 관찰력과 남다른 논리적 사고로 업계에서 일찍이 명성을 얻은 법의관 이민준 경위가 있었다. 동료들이 시신 일부를 수습하고 현장 사진을 찍는 데 집중하는 동안 이 경위는 조용히
자신만의 방식으로 체계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그는 치명상뿐만 아니라 언뜻 관련 없어 보이는 주변의 세부 사항들에도 주목했다. 그는 피해자의 남은 신체를 조심스럽게 살폈다. 피해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고 밤색으로 염색한 긴 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추운 밤 날씨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얇은 실크 잠옷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그리고 이 경위의 시선이 피해자의 다리 쪽으로 옮겨갔을 때 극도로 비논리적이고 치명적인 부조화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피해자는 발목까지 오는 얇은 실크 스타킹을 신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 스타킹이 완전히 깨끗했다는 것이다. 진흙이나 기름때는커녕 먼지 한 톨 묻어있지 않았다. 마치 방금 광이 나게 닦은 방에서 막 신고 나온 것처럼 이상할 정도로 새하였다. 이민준 경위는 눈을 가늘게 떴다. 그의 머릿속에 즉시 거대한 모순이 생겨났다. 그는 주변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이 선로 구역은 지극히 더러운 곳이었다. 밤이슬의 축축한 흙바닥은 날카로운 자갈, 석탄 가루, 그리고 열차에서 새어나온 검은 기름때와 뒤섞여 있었다. 가장 가까운 민가도로에서 이곳까지 걸어오려면 최소 50m는 좋게 걸렸다. 이 위치까지 와서 눕기까지 그 누구도 스타킹을 이토록 깨끗하게 유지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진흙이 묻거나 적어도 자갈에 긁혀 찢어지거나 해졌어야 했다. 실크 스타킹의 비상식적인 깨끗함은 단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는 스스로 이곳까지 걸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누군가에게 안기거나 들려서 현장으로 옮겨진 뒤 조심스럽게 선로 위에 놓였다. 그녀는 선로에 눕혀지기 전에 이미 의식을 잃었거나 사망한 상태였던 것이다. 이 발견은 자살이라는 가설 전체를 뒤흔드는 청천벽력과도 같았다. 이민준 경위는 즉시 자신의 소견을 김진우 경정에게 보고했다. 수사팀장은 직접 허리를 굽혀 기이할 정도로 깨끗한 스타킹을 살펴본 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이 굳어졌고 처음의 표정 대신 깊은 고뇌가 자리 잡았다. 그는 자신의 젊은 법의관이 사건 전체를 뒤집을 열쇠를 찾아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직감했다. 몇 시간 후 강원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상세한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그것은 이 경위의 의심을 반박할 수 없는 사실로 만들었다. 김진우 경정은 수사팀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그는 자살이라는 위장 아래 감춰져 있던 두 가지 중요한 감정 결과, 두 가지 끔찍한 진실을 발표했다. 첫째,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인은 기차에 치인 것이 아니었다. 부검 결과 피해자는 그보다 약 2시간 전에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 사인은 기계적 질식사로 밝혀졌다. 훼손된 목 부위에서 법의관들은 가늘고 부드러운 끈에 의해 목이 졸린 흔적과 일치하는 매우 깊은 압박흔을 발견했다. 범인은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자살로 위장하기 위해 시신을 선로로 옮겨 열차의 힘으로 증거를 인멸하려 했던 것이다. 둘째,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검사 결과 피해자가 임신 3개월째였다는 것이다. 수사팀 전체가 침묵에 잠겼다. 자살 가설은 완전히 뒤집혔다. 사건은 이제 본질이 재규정되었다. 이것은 극도로 정교하고 잔혹한 수법의 살인 및 시신 유기 사건이었다. 범인은 한 생명만이 아닌 두 생명을 앗아갔다. 피해자는 단지 젊은 여성이 아니라 한 아이의 어머니이기도 했다. 이제 범인의 동기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 치정 문제일 수도 있고 그녀의 임신 사실을 감추기 위함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수사팀은 첫 단계부터 엄청난 난관에 부딪혔다. 바로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었다. 그녀의 몸에는 어떤 신분증도 없었고 얼굴은 완전히 훼손되어 신원 파악이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살인사건 수사는 망망대해에서 바늘 찾기와 다름없었다. 흉악범은 모든 흔적을 지우고 피해자의 존재 자체를 없애기 위해 매우 치밀하게 계획한 듯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하찮아 보이는 단서 하나, 깨끗한 실크 스타킹 한 켤레를 남겼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 바로 그 단서가 그의 모든 연극을 폭로했다. 부검실에서 밝혀진 진실은 수사팀 전체에 큰 충격을 안겼다. 그것은 단순히 살인사건임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초기 추측을 훨씬 뛰어넘는 잔혹하고 비열한 범죄의 그림을 그려냈다. 작은 생명을 품고 있던 젊은 여성이 목이 졸려 살해된 후 세세하게 계획된 자살극의 일부로 기찻길에 눕혀졌던 것이다. 춘천경찰서 회의실의 공기는 분노와 눈앞에 놓인 거대한 도전으로 인해 무겁게 가라앉았다. 김진우 경정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보드에는 초기 현장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는 붉은색 마커로
자살 추정이라는 글씨 위에 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그 옆에 그는 한자 한자 힘주어 새로운 글씨를 썼다. 살인 및 시신 유기. 연극은 끝났습니다. 그의 낮고 단호한 목소리가 회의실의 침묵 속에서 울려 퍼졌다. 우리가 마주한 범인은 잔혹할 뿐만 아니라 매우 교활하고 냉철한 두뇌를 가졌습니다. 그는 열차를 증거 인멸의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얼굴을 파괴하고 그녀의 신원을 지우려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성공할 뻔했죠. 우리의 가장 시급한 첫 번째 임무는 범인을 찾기 이전에 피해자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수사팀이 직면한 거의 넘을 수 없어 보이는 가장 큰 벽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을 모르는 살인사건 수사는 방향타 없는 배와 같았다. 정보의 바다 한가운데서 정처 없이 떠다닐 뿐이었다. 흉악범은 의도적으로 피해자를 무명시로 만들어 자신에게 이어질 수 있는 모든 연결고리, 모든 단서를 끊어버리려 했다. 표준 수사 절차에 따른 조치들이 즉시 시행되었다. 이민준 경위와 법의팀은 남은 신체적 특징을 수집하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그들은 온전한 신체 부위에서 지문을 채취했고 피해자의 치아 구조를 바탕으로 치과 기록을 작성했으며 가장 중요하게는 DNA 샘플을 추출했다. 이것들은 부인할 수 없는 고유한 생체 서명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귀중한 데이터는 대조할 만한 데이터베이스 내에 해당 기록이 없다면 무용지물이었다. 그것들은 황금 열쇠와 같았지만 수사팀은 어느 자물쇠에 넣어야 할지 알지 못했다. 그와 동시에 다른 수사팀은 서류 기록을 대상으로 한 거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했다. 강원도 전역 및 인접한 경기도, 충청북도 등의 모든 경찰서에 긴급 공문이 발송되었다. 요구사항은 최근 한 달 내에 접수된 모든 실종 신고 기록을 재검토하는 것이었고 특히 20세에서 30세 사이의 젊은 여성 사례에 집중했다. 수백 건의 서류가 본서로 보내졌다. 수사관들은 밤낮으로 일하며 산더미처럼 쌓인 서류에 눈을 고정하고 작은 세부사항 하나하나를 비교했다. 추정 신장, 머리색, 점이나 흉터와 같은 신체적 특징들이 꼼꼼하게 대조되었다. 유력한 용의 사례로 몇 건이 떠올랐다. 예를 들어 원주시에서 접수된 한 신고는 비슷한 키의 25세 여성 실종에 관한 것이었다. 수사팀은 즉시 가족에게 연락했지만 남은 특징들을 확인한 후 그들은 고통스럽게 자신의 딸이 아니라고 확인했다. 인천광역시의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가족이 딸이 말다툼 후 집을 나갔다고 신고했지만 치과 기록을 대조한 결과 전혀 일치하지 않았다. 광범위한 전수조사는 필사적으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는 끔찍한 가능성을 시사했다. 피해자가 이 지역 사람이 아니거나 어떤 이유로든 그녀의 실종이 가족이나 친지에게 신고되지 않았을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는 어두운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서는 듯했다. 여론과 상부의 압박은 날로 거세졌다. 철로 위의 신원미상 시신 사건은 지역사회에 큰 불안감을 조성했다. 기이하고 흉흉한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하며 수사에 어려움을 더했다. 교착 상태와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김진우 경정은 다소 위험하지만 유일한 희망이 될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 그는 사건 정보를 언론에 공개하여 시민들의 힘으로 단서를 찾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양날의 검이었다. 정보 공개는 범인에게 경고 신호를 보내 그가 더 깊이 숨거나 남은 흔적을 없애려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수사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러나 문제는 어떤 정보를 공개하느냐였다. 피해자의 얼굴은 훼손되어 알아볼 수 없었다. 일반적인 신체 특징은 너무나 모호했다. 그들에게는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했다. 기억을 환기시킬 수 있는 독특한 증거물, 오직 피해자의 지인만이 알아볼 수 있는 세부 사항이 이민준 경위가 다시 한번 중요한 제안을 내놓았다. 그는 부검 과정에서 깨끗한 실크 스타킹 외에 또 다른 작은 디테일에 주목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훼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양쪽 귀에는 귀걸이가 그대로 달려 있었다. 아마도 잠금 장치가 꽤 단단하게 채워져 있어 충격 과정에서 빠지지 않은 듯했다. 귀걸이는 매우 독특한 모양을 하고 있었다. 꽤 정교하게 제작된 작은 국화꽃 모양이었다. 그것은 시중에 대량 생산되어 널려있는 장신구들과는 달라 보였다. 아마도 특별 주문 제작품이거나 한정판 컬렉션에 속한 물건일 가능성이 높았다. 이 아이디어는 즉시 김경정의 승인을 받았다. 국화꽃 모양의 은 귀걸이는 사건을 둘러싼 침묵의 벽을 깰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자 마지막 희망이 되었다. 과학수사팀 요원들이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빼내 깨끗이 닦은 후
여러 각도에서 가장 선명한 사진을 찍었다. 간결한 보도자료가 작성되었다. 내용은 춘천경찰서가 25세에서 30세 사이 키 160ccm가량의 신원미상 여성 피해자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 중이라는 것이었다. 그와 함께 국화꽃 모양은 귀걸이 사진이 첨부되었다. 경찰은 이 귀걸이를 알아보거나 비슷한 특징을 가진 실종 여성에 대한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특별히 개설된 제보 전화를 통해 즉시 연락해 줄 것을 호소했다. 정보와 사진은 신속하게 지역 신문, 인터넷 뉴스 사이트에 게재되었고 강원도 지역 방송사의 TV 전파를 탔다. 수사는 이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만의 범위를 넘어섰다. 그것은 사회 전체의 수색 작업이 되었다. 수사팀 전체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다. 매일 수십 통의 전화가 제보 라인으로 걸려왔지만 대부분은 가치가 없는 잘못된 정보이거나 근거 없는 추측이었다. 희망 없는 기다림은 형사들의 정신을 갉아먹기 시작했다. 그러나 정보가 공개된 지 사흘째 되던 날 오후 모든 것을 바꿔놓을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나이가 지긋한 남성으로 차분하지만 다소 머뭇거리는 목소리였다. 그는 자신을 춘천 시내 중심가에서 30년 넘게 작은 귀금속 세공소를 운영해온 김영철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방금 오후 신문에서 기사를 읽었는데 사진 속 귀걸이가 바로 자신이 직접 만든 제품이라고 거의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 정보는 금과도 같이 귀했다. 김진우 경정과 수사팀은 즉시 차를 타고 김영철 씨의 세공소로 향했다. 그곳은 낡은 거리에 겸손하게 자리 잡은 작은 가게였다. 내부는 색이 바랜 유리 진열장과 수공예 도구들로 세월의 흔적이 묻어났다. 백발이 성성하고 손마디가 굵은 노년의 장인 김영철 씨가 그들을 맞이했다. 김 씨는 신문에 실린 귀걸이 사진을 떨리는 손으로 가리켰다. 이게 맞습니다. 형사님들, 제가 틀릴 리가 없어요. 이건 제가 직접 디자인한 국화꽃 문양입니다. 꽃잎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 제가 다 기억합니다. 이 귀걸이는 제가 약 1년 전에 만들었습니다. 누구에게 만들어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김경정이 목소리의 흥분을 억누르며 물었다. 김 씨는 잠시 생각에 잠겨 기억을 더듬었다. 기억하고 말고요. 이렇게 특별 주문한 물건을 잊을 리가 없죠. 주문한 사람은 꽤 젊은 청년이었어요. 아내에게 줄 아주 특별한 선물을 만들고 싶다고 했죠. 그 청년이 국화꽃 스케치를 가져왔어요.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그 요구대로 만들어줬습니다. 그 손님에 대한 정보를 혹시 남겨두신 게 있습니까? 이름이나 전화번호, 주소 같은 거요. 저희 같은 수공업자들은 그런 걸 자세히 기록해두진 않는데 말이죠. 하지만 잠시만요. 김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으로 천천히 들어가 낡은 서랍장을 뒤적였다. 잠시 후 그는 낡아빠진 기록부 한 권을 들고 나왔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돋보기 안경 너머로 눈을 가늘게 떴다. 아, 여기 있군요. 그가 나지막이 소리쳤다. 완성되면 연락하기 편하게 이름이랑 전화번호를 적어뒀었네요. 이름은 강지훈. 여기 전화번호도 있네요. 김 씨는 장부에 손으로 쓴 한 줄을 가리켰다. 김경정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다. 그토록 오랫동안 허망하게 찾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들은 이름 하나와 전화번호 하나를 얻었다. 희미하지만 무명의 피해자와 이어진 연결고리가 생긴 것이다. 한치의 지체도 없이 강지훈이라는 인물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진행되었다. 전화번호를 통해 그들은 금세 그의 주소지를 파악했다. 강지훈 32세, 현재 건설 기술자로 춘천의 한 아파트에 거주 중. 한 팀의 형사들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강지훈에게 접근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형사들이 저녁에 강지훈의 아파트를 찾아갔을 때 그는 방문 목적을 알고는 극도로 놀라며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귀걸이 사진을 보자 그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다. 그는 떨면서 그것이 바로 아내 이수연, 29세에게 선물하기 위해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라고 확인했다. 제 아내가 어디 있습니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겁니까, 형사님들? 강지훈이 겁에 질린 목소리로 더듬거리며 물었다. 닥쳐온 비극에 대해 통보받았을 때 강지훈은 거의 쓰러질 뻔했다. 그는 고통스럽게 울부짖었다. 며칠 동안 이름 없는 유령이었던 피해자는 마침내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다. 사건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미스터리의 벽이 허물어졌다. 수사는 이제 명확한 방향을 갖게 되었고 가장 먼저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바로 남편 강지훈이었다. 피해자의 신원이 이수연 씨로 확인된 것은 사건을 불확실성에 짙은 안개 속에서 끌어낸 결정적인 돌파구였다. 이름도 얼굴도 없던 유령에서 피해자는
이제 과거와 가족, 그리고 관계를 가진 한 인간이 되었다. 그리고 그 관계들이야말로 수사팀이 흉악범을 찾아 추적해 나갈 실마리였다. 그들이 잡아야 할 가장 첫 번째이자 가장 가까운 실마리는 다름 아닌 피해자의 남편 강지훈이었다. 집에서 초기의 충격과 탈진할 정도의 오열이 멎은 후 강지훈은 조사를 위해 춘천경찰서로 이미 동행했다. 그는 단순한 참고인이 아닌 제1용의자의 신분으로 조사실에 들어섰다. 피해자가 기혼인 살인사건에서 배우자는 항상 첫 번째이자 가장 자연스러운 용의선상에 오르기 마련이다. 김진우 경정과 다른 수사관 한 명과 마주 앉은 강지훈은 몹시 수척해 보였다. 아내를 잃은 슬픔이 창백한 얼굴과 붉게 충혈되어 퉁퉁 부은 눈에 역력했다. 그는 차가운 철제 책상 위에 두 손을 깍지 낀 채 조용히 앉아 있었다. 김경정은 차분하고 동정심을 표하는 목소리로 천천히 조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주 작은 디테일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는 날카로움이 있었다. 강지훈 씨, 당신과 가족이 겪은 상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경정이 입을 열었다. 하지만 이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자를 찾기 위해서는 당신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합니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잘 기억해서 저희의 모든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강지훈은 말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먼저 당신과 아내 이수연 씨의 관계에 대해 말해 주십시오. 깊은 숨을 내쉬며 마음을 다잡은 강지훈은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자주 끊겼다. 그는 이수연 씨가 자신의 법적 아내임을 확인했다. 그들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다. 국화꽃 모양은 귀걸이는 결혼 1주년 기념 선물로 아내가 가장 좋아하는 꽃이어서 특별히 주문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행복했던 신혼 시절과 함께 그렸던 미래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다. 하지만 현재의 관계 상태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강지훈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중요한 사실 하나를 어렵게 인정했다. 저희는 별거 중이었습니다. 이 정보는 수사관들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결혼 생활의 갈등은 가장 흔한 살인 동기 중 하나였다. 김경정은 강지훈에게 더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강지훈은 그들의 부부 생활이 약 1년 전부터 금이 가기 시작했다고 진술했다. 원인은 제3자가 아니라 주로 화해할 수 없는 성격과 가치관의 차이 때문이었다. 강지훈은 건설 기술자로 일이 건조하고 성격은 다소 조용하고 내성적이었다. 그는 그저 평화롭고 소박한 가정 생활을 원했다. 반면 아내 이수연 씨는 아름답고 활동적이며 다소 유흥을 즐기고 교류를 좋아하는 여성이었다. 그녀는 이벤트 기획회사에서 일했는데 많은 사람을 만나고 복잡한 사회적 관계를 맺어야 하는 환경이었다. 그 차이가 점차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었다. 말다툼은 점점 잦아졌다. 아내는 제가 재미없고 야망이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강지훈이 씁쓸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리고 저는 아내가 늘 늦게 들어오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관계들을 맺는 것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려 노력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반년 전쯤에 저희는 별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내는 각자 생각할 공간을 갖자며 밖으로 나가 따로 오피스텔을 얻었습니다. 아직 이혼 절차를 밟진 않았고 그저 잠시 떨어져 지내는 것뿐이었습니다. 이수연 씨를 마지막으로 만난 건 언제입니까? 옆에 앉은 수사관이 물었다. 강지훈은 눈을 감고 기억을 더듬었다. 약 2주 전쯤 집에 남겨둔 개인 물품 몇 가지를 가지러 왔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안부 몇 마디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아주 평범한 대화였고 다툼은 없었습니다. 조사는 더 민감한 부분으로 깊이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김경정은 결정적인 질문, 진짜 폭탄을 던졌다. 강지훈 씨, 살해당했을 당시 당신의 아내 이수연 씨가 임신 중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강지훈은 고개를 번쩍 들었고 눈은 놀라움으로 동그래졌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연기처럼 보이지 않았다. 네? 뭐라고요? 형사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내가 임신을 했다고요? 아닐 겁니다. 분명히 뭔가 착오가 있었을 겁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틀릴 수 없습니다. 김경정은 강지훈의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한 채 단언했다. 피해자는 임신 3개월이었습니다. 이 아이에 대해 아는 것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이입니까? 강지훈은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들을 중얼거렸다. 아닙니다.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절대로 제 아이가 아닙니다. 저희는 반년 가까이 같이 살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저희는 관계가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모릅니다. 강지훈의 극심한 놀라움과 고통은 진짜인 듯했다. 그는 방금 아내가 살해당했다는 소식을 들었고 이제는 또 다른 잔인한 진실에 직면해야 했다. 그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아이를 가졌다는 것. 배신당한 남편의 고통과 가족을 잃은 슬픔이 뒤섞여 그는 거의 무너질 지경이었다. 하지만 수사팀에게 이 정보는 논리적으로 새로운 추론의 방향을 열어주었다. 만약 강지훈이 아이의 아버지가 아니라는 말이 사실이라면 이수연 씨의 임신은 바로 그에게 완벽한 살인 동기가 될 수 있었다. 상처 입은 남자의 자존심, 질투심, 이 모든 것이 통제불능의 폭발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 강지훈의 심리가 극도로 불안정하다고 판단한 김경정은 알리바이를 확인하기 위해 다른 핵심적인 질문으로 전환했다. 강지훈 씨, 1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어디서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모든 용의자가 직면해야 하는 질문이었다. 강지훈은 심호흡을 하며 간신히 평정을 되찾았다. 그날 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혼자 집에 있었어요. 저녁 6시에 퇴근해서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출근할 때까지 어디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허술한 알리바이였다. 혼자 집에 있었다는 것은 확고한 알리바이로 간주될 수 없었다. 하지만 김경정은 계속해서 물었다. 확실합니까? 밤새 집에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줄 사람이나 무언가가 있습니까? 강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제가 사는 아파트 복도와 1층 로비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CCTV에는 분명 제가 퇴근해서 들어온 후 다음 날 아침까지 집 밖으로 나가지 않은 모습이 찍혔을 겁니다. 제 휴대폰도 밤새 집에 뒀습니다. 위치 추적을 해보셔도 좋습니다. 이 진술은 수사팀의 특별한 주의를 끌었다. 즉시 한 팀이 강지훈이 사는 아파트로 파견되어 의심되는 시간대의 모든 CCTV 영상을 확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또 다른 요청은 강지훈이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의 위치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기술부서에 보내졌다.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조사는 계속되었다. 점차 평정을 되찾은 강지훈은 몇 가지 중요한 정보를 추가로 제공했다. 그는 별거 중이었지만 몇몇 공통된 친구들을 통해 아내가 집을 나간 후 꽤 복잡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문을 어렴풋이 들었다고 했다. 그녀는 자주 늦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냈고 파티에 참석했으며 부유하고 성공한 여러 남자들과 알고 지냈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그는 아내에게 다른 연인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했다. 몇 시간 후 강지훈의 알리바이 확인 결과가 보고되었고 그것은 큰 놀라움을 안겨주었다. 아파트 CCTV 영상 데이터는 강지훈의 진술과 완전히 일치했다. CCTV에는 그가 18일 저녁 6시가 넘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혔고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그가 건물을 떠나는 모습은 전혀 없었다. 통신사 기지국을 통한 위치 데이터 역시 그의 휴대폰이 18일 저녁부터 19일 아침까지 해당 아파트 지역의 전파 범위를 벗어난 적이 없음을 확인해 주었다. 강지훈의 알리바이는 매우 확고했고 거의 반박할 수 없었다. 질투에 눈이 먼 남편이 아내를 살해했다는 가설은 거의 기각되었다. 수사는 다시 한번 중요한 기로에 섰다. 남편이 아니라면 범인은 누구인가? 이제 이수연 씨의 뱃속에 있던 아이가 사건의 중심이 되었다. 그녀를 임신시킨 남자, 피해자의 비밀스러운 연인이 이제 제일 용의자로 떠올랐다. 이수연 씨로부터 임신 사실을 통보받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남자는 자신의 가정, 명예 또는 경력을 지키기 위해 입막음을 위해 엄마와 아이를 모두 잔혹하게 살해했을 수 있다. 수사팀은 이수연 씨의 비밀스러운 삶 전체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그녀가 어디를 갔고 누구를 만났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지난 반년 동안 그녀와 교제한 남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내야 했다. 김진우 경정은 이 방향으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라고 명령했다. 첨단 기술 전문가들에게 긴급 요청이 보내졌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피해자의 휴대폰, 컴퓨터, 그리고 특히 클라우드 저장소 계정의 모든 데이터를 복구해야 했다. 그 디지털 세상 속에 그들은 비밀스러운 연인들의 초상을 찾을 수 있기를 희망했고 그들 중에는 살인자의 초상도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피해자의 남편 강지훈이 반박할 수 없는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수사를 전혀 새롭고 훨씬 더 복잡하며 모호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이수연 씨의 숨겨진 삶, 심지어 남편조차 전혀 알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일면을 드러냈다. 그녀의 뱃속에 있던 3개월 된 태아는 이제 비극적인 사실을 넘어 가장 명확하고 뚜렷한 살인 동기가 되었다. 이수연 씨의 몸에 자신의 핏줄을 남긴 남자, 아마도 자신만의 삶과 가정을 지켜야 했던 비밀스러운 연인이 사건의 주요 용의자로 떠올랐다. 이제 수사팀의 임무는 별거 기간이었던 6개월 동안의 피해자 삶의 초상 전체를 다시 그리는 것이었다. 그들은 이수연 씨의 비밀 일기장의 페이지를 한 장 한 장 넘겨야 했다. 종이 위에 잉크로 쓰인 것이 아니라 가상세계의 디지털 데이터로 기록된 일기장을 김진우 경정은 강원지방경찰청 최고의 정보기술 전문가들을 소집했다. 요구사항은 현장에서 파손된 휴대폰과 그녀가 임대한 오피스텔에서 확보한 노트북을 포함한 피해자의 모든 전자기기에서 데이터를 복구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이 작업은 극도로 어려웠다. 휴대폰은 심하게 손상되었지만 전문가들은 특수 장비를 이용해 심카드와 내장 메모리 일부에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었다. 노트북은 복잡한 비밀번호로 보호되어 있었다. 며칠 밤낮으로 끈질긴 기술적 수사 기법을 동원한 끝에 마침내 보안의 벽이 무너졌고 수사관들 눈앞에 나타난 내용은 그들을 진정으로 경악하게 했다. 이메일,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앱, 그리고 특히 아이클라우드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클라우드 저장소에서 복구된 데이터는 이수연에 대한 전혀 다른 그림을 그려냈다. 그녀에게는 연인이 한 명만이 아니었다. 그녀의 연애 생활은 훨씬 더 복잡하고 얽혀 있었다. 메시지, 사진, 그리고 사적인 일기 내용은 그녀가 별거 기간 6개월 동안 최소 3명의 남자와 동시에 연인 관계를 유지했음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이 세 남자의 무서운 공통점은 모두 가정이 있고 사회적 지위와 탄탄한 경제력을 갖춘 인물들이라는 것이었다. 이수연 씨는 마치 위험한 사랑 게임, 즉 어떤 파국이라도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복잡한 사각관계에 빠져든 것처럼 보였다. 3명의 비밀스러운 연인의 윤곽이 빠르게 드러났다. 첫 번째 인물은 최태석 52세, 서울에 본사를 둔 대형 물류회사 대표였다. 최 대표는 가장 나이가 많았고 아내와 해외 유학 중인 2 자녀를 두고 있었다. 그와 이수연 씨의 관계는 그녀의 회사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시작되었다. 그들 사이의 메시지는 명확한 거래 관계를 보여주었다. 최 대표는 이수연 씨에게 매달 적지 않은 돈을 지원했고 그 대가로 그녀는 그의 출장길이나 그가 외로움을 느낄 때 그의 연인이 되어주었다. 두 번째 인물은 정동진 45세, 춘천에서 이름난 건설업체 사장이었다. 정 사장은 아내와 3 자녀가 있었다. 그는 공통된 친구를 통해 이수연 씨를 알게 되었다. 그들의 관계는 더 열정적이고 육체적인 색채가 강했다. 비밀 폴더에 저장된 은밀한 사진들은 그들이 고급 호텔에서 자주 만났음을 보여주었다. 세 번째 인물이자 최근 3개월 동안 이수연 씨와 가장 가깝고 빈번한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바로 의사 한서준이었다. 40세의 한서준은 춘천 도립병원에 근무하는 실력 있는 외과 의사였다. 그는 세련되고 말솜씨가 좋으며 아름다운 아내와 착한 2 아이를 둔 많은 이들이 부러워하는 가정을 꾸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서준과 이수연 씨 사이의 메시지는 다른 2 사람보다 더 깊은 애정과 교감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자주 사적인 고민을 나누었고 막연한 미래에 대한 약속을 주고받았다. 이 3명의 새로운 용의자의 등장은 수사를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이끌었다. 이 3 남자 중 누구라도 아이의 아버지일 수 있었고 따라서 사건의 범인일 수도 있었다. 그들의 동기는 모두 같았다. 평생을 바쳐 이룩한 가정, 명예, 그리고 경력을 지키는 것, 이수연 씨의 임신, 그리고 그녀가 그 사실을 이용해 위협하며 신분을 요구했을 가능성은 그들 중 한 명을 범죄 행위로 내몬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을 수 있다. 수사팀은 3 용의자 모두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고 비밀리에 동시다발적인 확인 및 조사에 착수하기로 결정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라도 용의자들을 경계하게 만들어 대응할 시간을 줄 수 있었다. 가장 먼저 조사를 받은 용의자는 최태석 대표였다. 한 수사팀이 치안 관련 업무 협의를 명분으로 그의 서울 본사를 찾아갔다. 처음에 최 대표는 매우 놀라며 이수연이라는 여성과의 관계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수사관들이 부인할 수 없는 메시지 내용을 제시하자 그의 안색이 변했다. 결국 그는 자신의 불륜 관계를 인정해야 했다. 하지만 사건 발생 당일 밤에 알리바이를 묻자 최 대표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비행기표, 호텔 영수증, 그리고 상세한 업무 일정을 제시하며 그 주 내내 부산으로 출장을 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했다. 사건 현장으로부터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었다.
최 대표의 알리바이는 완벽했다.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두 번째 용의자 정동진 사장도 춘천에서 조사를 받았다. 최 대표와 마찬가지로 정 사장 역시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호텔에서의 만남에 대한 증거 앞에서 그는 고개를 숙여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정 사장 또한 매우 확고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이수연 씨가 살해된 바로 그날 밤, 그의 가족은 자택에서 막내 아들을 위한 성대한 생일 파티를 열고 있었다. 파티에는 친척, 친구, 사업 파트너 등 수십 명이 참석했다. 수십 명의 증인 모두 정 사장이 저녁 내내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며 즐겁게 보냈다고 확인해 주었다. 그가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파티장을 빠져나가 범행을 저지르는 것은 불가능했다. 정 사장 역시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제 수사는 마지막 용의자, 의사 한서준에게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다. 다른 두 사람에 비해 그는 피해자와 가장 깊은 감정적 관계를 얻으며 아이의 아버지일 가능성도 가장 높았다. 김진우 경정이 직접 이끄는 수사팀이 한서준 의사를 직접 만나기 위해 도립병원을 찾아갔다. 예상과 달리 한서준은 매우 침착했고 심지어 차갑기까지 했다. 이수연 씨의 사진을 보여주자 그는 힐끗 쳐다보고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이 여자를 모릅니다. 수사관들이 두 사람 사이에 애정 어린 메시지를 제시했을 때조차 그의 뻔뻔한 부인은 이자가 매우 완강하고 강한 정신력을 가진 상대임을 보여주었다. 그는 자신의 계정이 해킹당했거나 누군가 자신을 모함하기 위해 꾸민 일이라고 한결같이 주장했다. 알리바이를 묻자 한서준은 상당히 얼버무렸다. 그는 그날 밤 병원에서 당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형사들이 몰래 당직 기록을 확인했을 때 그날 밤은 한서준의 당직이 아니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모순에 대해 추궁하자 그는 말을 바꾸어 자신이 착각했으며 그날 밤은 집에서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있었다고 진술했다. 그의 오락가락하고 일관성 없는 진술은 한서준에 대한 수사팀의 의심을 점점 더 키웠다. 결정타는 김경정이 한서준에게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 위해 태아의 DNA 및 현장에서 수집된 흔적과 대조할 DNA 샘플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날아왔다. 이 요청에 한서준은 극도로 격렬하게 반응했다. 그는 사생활 보호부터 시작해 이것이 모욕이라는 등 온갖 이유를 대며 거부했다. 그는 법원의 명령이 있을 때만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노련한 수사관들에게 있어 이 격렬한 거부는 자백과 다름없었다. 결백한 사람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요청 앞에서 결코 그렇게 부정적이고 두려워하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병원을 나오며 김진우 경정은 동료들에게 확신에 차서 말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어. 범인은 의사 한서준이야. 지금 시간을 벌려는 거야. DNA 감정 결과를 기다릴 시간이 없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서 놈을 올가맬 다른 물적 증거를 찾아내야 해. 범행 당일 밤 놈이 지나갔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도로의 CCTV를 샅샅이 뒤져 놈이 유령처럼 사라졌을 리는 없으니까 수사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 범인의 정체는 드러났지만 그는 존경받는 의사라는 가면 뒤에 그리고 차가울 정도의 완고함 뒤에 숨어 있었다. 치열한 두뇌 싸움과 증거를 찾기 위한 시간과의 경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DNA 샘플 제출 요구에 대한 의사 한서준의 완고하고 격렬한 반응은 의심을 잠재우기는커녕 오히려 촉매제처럼 작용했다. 김진우 경정과 수사팀 전체의 마음속에 범인은 바로 그다라는 확신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다. 결백한 사람은 과학적 진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한서준의 거부는 사생활 보호를 위한 행동이 아니라 막다른 골목에 몰린 짐승의 마지막 방어였고 시간을 벌어 혹시 모를 기적이 자신을 구해줄 것이라 기대하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하지만 형사수사의 세계에서 기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증거와 논리만이 있을 뿐이다. 김경정은 DNA 감정이 법적 절차를 통해 조만간 이루어지겠지만 기다리는 동안 용의자에게 새로운 거짓 이야기를 만들거나 남은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명령은 단호하게 내려졌다. 모든 수사력을 집중해 그의 진술에서 유일한 약점, 즉 모호한 알리바이를 공격해야 했다. 한서준은 그날 밤 내내 집에 있었다고 했다. 수사팀은 결코 잠들지 않는 신의 눈, 즉 CCTV 시스템을 통해 그 거짓말을 뒤집을 수 있다고 확신했다. 춘천시에서 전례 없는 대규모 CCTV 전수조사가 시작되었다. 이는 엄청난 인내와 극도의 꼼꼼함을 요구하는 거대한 작업이었다. 각각 정예 형사와 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3개의 팀이 꾸려졌다. 그들의 임무는 11월 18일 밤부터
19일 새벽까지 한서준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경로의 모든 CCTV 영상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이었다. CCTV 영상은 곳곳에서 수집되었다. 첫째는 시경찰청의 교통감시 카메라 시스템이었다. 다음은 관공서, 기업, 상점의 보안 카메라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산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설치한 수백 가구의 가정용 CCTV였다. 형사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문을 두드리고 끈질기게 설명하며 협조를 요청했다. 형사과 사무실은 거대한 데이터 분석센터로 변했다. 수십 대의 컴퓨터가 24시간 내내 풀가동되었다. 사무실 안은 커피향과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형사들의 눈은 붉게 충혈된 채 각기 다른 각도에서 촬영된 수백 수천 시간의 녹화 영상을 재생하는 모니터에 고정되었다. 그들은 단 하나의 이미지를 찾기 위해 밤의 고요한 거리를 스쳐 지나가는 무미건조한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봐야 했다. 바로 의사 한서준의 검은색 마지다 차량이었다. 피로와 거의 절망에 가까운 상태로 며칠이 흘렀다. 데이터는 너무 방대했고 많은 카메라의 영상은 야간의 조명 조건과 안개 때문에 흐릿하고 품질이 낮았다. 하지만 아무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늦은 오후 그들의 끈기는 보상을 받았다. 사무실 한쪽 구석에서 나지막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몇 시간 동안 눈도 깜빡이지 않고 있던 젊은 형사가 중요한 영상을 발견한 것이다. 한서준이 사는 고급 빌라 단지에서 나오는 큰 길가에 위치한 한 건축 자재상의 CCTV 영상이었다. 익숙한 검은색 마진다 차량의 모습이 나타났다. 녹화 시간은 18일 밤 10시 15분. 차량은 도시를 빠져나가는 방향, 즉 병원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다. 이 발견은 치명적인 한 방이었다. 밤새 집에 있었다는 한서준의 거짓 진술을 산산조각냈다. 그는 거짓말을 했다. 그는 사건이 발생한 밤에 외출했다. 이 첫 단서를 시작으로 수색은 방향성을 갖고 훨씬 효율적으로 진행되었다. 형사들은 이 카메라에서 저 카메라로 건너뛰기 시작했다. 차량의 흔적을 따라가자 그것이 한 사거리를 지나 더 작은 길로 접어든 후 계속해서 외곽으로 향하는 것을 확인했다. 차량의 흔적은 수사관들을 아무도 예상치 못한 경로로 이끌었다. 그것은 기찻길 쪽으로 직진하지 않고 작은 모텔과 호텔이 밀집한 지역으로 꺾어 들어갔다. 그리고 차량의 흔적은 메이플 호텔이라는 이름의 호텔로 이어지는 길로 접어들면서 사라졌다. 시신이 발견된 기찻길에서 불과 1km 남짓 떨어진 곳에 꽤 외딴 곳에 위치한 삼성급 호텔이었다. 김경정이 직접 지휘하는 한 팀이 즉시 메이플 호텔로 향했다. 주의를 끌지 않기 위해 정기 행정 점검을 명분으로 그들은 호텔의 장부와 CCTV 데이터 열람을 요청했다. 그리고 그들이 찾아낸 것은 팀원 전체를 숨죽이게 만들었다. 호텔 투숙객 명부에는 18일 밤 10시 30분 의사 한서준이 305호를 예약한 기록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혼자 왔다. 그날 밤 근무했던 젊은 여성 프런트 직원은 사진을 본 후 바로 한서준 의사가 맞다고 확인했다. 그는 단골 손님이라 가끔 시간제로 방을 빌리러 와서 잘 기억한다고 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디테일은 프런트 직원의 증언에서 나왔다. 그녀는 한서준이 방으로 올라간 지 약 15분 후 아주 아름다운 젊은 여성이 호텔로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 여성은 체크인하지 않고 남자친구가 미리 방을 예약해뒀다며 곧장 3층으로 올라갔다고 했다. 피해자 이수연 씨의 사진, 비록 낡은 증명사진이었지만 그것을 본 프런트 직원은 거의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단언했다. 네, 이분 맞아요. 아주 예쁘고 옷도 세련되게 입어서 똑똑히 기억해요. 모든 조각이 맞아떨어졌다. 한서준은 거짓말을 했다. 그는 집에 있지도 병원에 있지도 않았다. 그는 연인과 함께 메이플 호텔에서 만났고 바로 그날 밤 그녀는 살해당했다. 이 호텔이 바로 첫 번째 현장, 범죄가 실제로 일어난 장소였다. 하지만 그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물적 증거가 필요했다. 김경정은 한서준처럼 신중한 자가 호텔방에 명백한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가 무언가 놓쳤을 수도 있었다. 그는 호텔의 모든 CCTV 영상을 다시 한번, 특히 한서준이 도착하고 떠날 때의 모습을 샅샅이 뒤지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처음에 형사들이 놓쳤던 끔찍한 디테일이 드러났다. 18일 저녁 한서준의 빌라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했을 때 그들은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다. 차를 몰고 떠나기 전 한서준은 집에서부터 며칠간의 장거리 여행에나 쓸 법한 대형 여행용 캐리어를 매우 힘들게 끌고 나와
차 트렁크에 싣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이 행동은 매우 이상했다. 고작 몇 시간 동안 호텔에 머무는데 왜 그렇게 큰 캐리어가 필요했을까? 이 의문은 그들이 다음 날 새벽 3시경 한서준이 호텔을 떠나는 장면을 담은 영상을 확인했을 때 풀렸다. 복도 카메라는 그가 혼자서 바로 그 대형 캐리어를 305호에서 끌고 나오는 모습을 녹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캐리어가 훨씬 더 무거워 보였다. 그는 몸을 구부리고 온 힘을 다해야 겨우 그것을 끌고 갈 수 있었다. 그의 힘겨워하는 모습과 긴장되고 씌는 듯한 태도가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다. 모든 사람의 머릿속에 끔찍한 진실이 떠올랐다. 그 캐리어는 옷을 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피해자의 시신을 옮기기 위한 도구였다. 그는 호텔방에서 이수연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미리 준비해온 캐리어에 그녀의 시신을 넣었다. 그는 자신의 범죄를 담은 캐리어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와 차에 싣고 잔혹한 유기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기 위해 기찻길 쪽으로 차를 몰았던 것이다. 수사관들이 범인의 냉혹한 계산에 경악하고 있는 동안 또 다른 제보가 들어와 결정적인 증거를 더했다. 시내 택시 회사들을 조사하던 다른 팀이 한 택시 기사를 찾아냈다. 이 기사는 19일 새벽 3시가 넘은 시각 특별한 손님을 태웠다고 확인했다. 사진 속 한서준과 똑같이 생긴 매우 신사적인 남자가 메이플 호텔에서 멀지 않은 한적한 길에서 자신의 차를 세웠다고 했다. 그 남자는 기찻길 근처의 한 장소로 가달라고 요청했다. 기사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손님이 지극히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것을 차에 싣는데 매우 힘들어했고 내릴 때도 마찬가지로 힘겨워했다고 한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증거는 감식팀이 특수장비의 도움을 받아 호텔 305호를 다시 한번 수색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발견되었다. 이번에는 그들은 놓치지 않았다. 침대 매트리스를 뒤집고 침대 밑에 자외선을 비추자 그들은 잊힌 물건 하나를 발견했다. 그것은 어두운 구석에 깊숙이 처박혀 있던 여성용 하이힐한 켤레였다. 피해자 가족과 대조한 후 그들은 이것이 바로 이수연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신었던 신발임을 확인했다. 거짓 진술부터 CCTV 영상, 의문의 캐리어, 택시기사의 증언, 그리고 남겨진 신발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수집되었다. 흉악범 주위로 결코 부술 수 없는 포위망이 좁혀졌다. 의사 한서준이 정의와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다. 반박할 수 없이 견고하고 완벽하게 연결된 증거 체계를 바탕으로 수사팀은 다음 형사소송 절차를 밟을 충분한 법적 근거를 확보했다. 춘천지방검찰청은 그날 밤 즉시 의사 한서준에 대한 긴급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승인했다. 김진우 경정은 흉악범이 정의의 심판을 받게 할 시기가 무르익었음을 알았다. 그는 용의자에게 계획을 세우거나 심리적으로 대비할 단 1초의 시간도 더 주고 싶지 않았다. 범인이 똑똑하고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그의 심리는 더 복잡해지며 새로운 거짓 방패를 세울 기회를 주지 않는 결정적인 일격이 필요했다. 다음날 새벽, 도시가 아직 잠에 빠져 있을 때 특별팀이 조용히 춘천 도립병원에 도착했다. 그들은 사복 차림이었고 특수 차량을 이용하지 않았다. 민감한 환경인 병원에서 불필요한 주목을 피하기 위해 평범한 환자 보호자처럼 병원으로 들어갔다. 계획은 한서준이 오전에 수술을 마친 직후, 즉 그가 신체적으로 가장 지치고 정신적으로 가장 방심한 순간에 체포하는 것이었다. 정오 11시,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 푸른색 수술복을 입은 의사 한서준이 수술실에서 걸어 나왔다. 몇 시간 동안의 고도의 집중으로 얼굴에는 약간의 피로가 깃들어 있었지만 여전히 해당 분야 최고의사의 자신감과 권위가 느껴졌다. 그가 마스크를 벗으며 간호사들과 방금 끝난 수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을 때 김진우 경정과 두 명의 형사가 조용히 뒤에서 다가가 그의 길을 막았다. 한서준 선생, 김경정의 낮고 분명한 목소리가 대화를 끊으며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시끄럽던 복도를 순식간에 침묵하게 만드는 무게감이 있었다. 한서준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경찰관들의 얼굴을 보자 그의 얼굴에 떠있던 자신감이 순간 굳어졌다. 하지만 압박에 익숙한 자의 배짱으로 그는 금세 평소의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었다. 또 당신들입니까? 저는 바쁘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을 텐데요. 그는 마치 어이없는 오해의 희생자인 양, 부당하게 방해받고 있다는 듯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경정은 말을 아꼈다. 그는 그저 붉은 직인이 찍힌 체포영장을 한서준의 얼굴 앞에 조용히 내밀었다. 살인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인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체포영장을 본 순간 한서준의 거짓된 평정심은 산산조각 났다. 그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얘졌고 두 손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리기 시작했다. 방금 벗었던 마스크가 바닥으로 툭 떨어졌다. 주변의 간호사들과 동료들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어 눈앞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그들이 항상 존경해 마지 않던 재능 있고 인품 있는 의사가 그런 끔찍한 범죄와 관련되었을 리가 없었다. 더 이상의 저항도 질문도 없이 한서준은 순순히 수갑을 찾고 형사들에게 이끌려 붐비는 병원 복도를 지나갔다. 수백 개의 놀라움과 호기심 어린 시선, 그리고 수군거리는 말들 속에서 사람을 살리는 의사의 흰 가운은 공식적으로 벗겨졌다. 그리고 그 아래 냉혈한 살인자의 진짜 얼굴이 드러났다. 춘천경찰서 조사실에서 마지막 대결이 펼쳐졌다. 이것은 육체적인 고문이 아니라 진정한 심리전이었다. 처음에는 수갑을 차고 차가운 내벽 안에 앉아 있으면서도 한서준은 끝까지 완강했다. 그는 등을 곧게 펴고 수갑찬 두 손을 책상 위에 올린 채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똑똑한 사람이었다. 자신이 자백하지 않고 진술이 없으면 수사기관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간접 증거들만으로는 자신을 유죄로 만들기 부족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는 수사팀의 끈기와 그들이 손에 쥔 비장의 카드들을 너무 얕보았다. 김경정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기술 담당 요원에게 한서준의 맞은편 흰 벽을 향해 대형 프로젝터를 켜라고 신호했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김경정이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죠. 이 영상들이 당신을 대신해 말하게 할 겁니다. 화면이 켜지고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한서준의 빌라 CCTV 영상이었다. 그가 대형 여행용 캐리어를 힘겹게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트렁크에 싣는 모습. 이때가 18일 밤 10시 15분입니다. 당신은 이 시간에 집에서 자고 있었다고 했죠. 김경정의 목소리가 느리고 분명한 판결처럼 울렸다. 두 번째 영상은 메이플 호텔 CCTV 영상이었다. 그가 혼자 들어가는 모습과 불과 15분 뒤 이수연 씨가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은 가장 끔찍한 영상이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바로 그 캐리어를 호텔방에서 끌고 나오는 모습. 캐리어는 들어갈 때보다 확연히 무거워 보였다. 그의 긴장되고 훔치는 듯한 모습이 카메라에 선명하게 담겼다. 한서준은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고 땀이 이마와 등줄기를 적셨다. 그는 경찰이 이렇게까지 상세한 영상을 확보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 캐리어 몇 킬로그램이나 더 무거워졌을까요? 한서준 선생? 김경정이 그의 심장을 파고드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키 160cm의 임신 3개월인 여성의 몸무게는 얼마나 될까요? 화면은 계속되었다. 택시기사의 진술이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었다. 신사적인 손님이었지만 이상할 정도로 무거운 캐리어를 들고 있었다는 상세한 묘사. 그리고 305 침대 밑에서 법의학 전문가들이 발견한 이수연 씨의 검은색 하이힐 사진. 각각의 영상, 각각의 증언은 마치 거대한 망치처럼 연이어 그의 완고함을 내리쳐 산산조각냈다. 마지막 영상이 끝나고 화면이 꺼지자 방 안에는 소름 끼치는 침묵이 흘렀다. 한서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지식인에 세련되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할 수 없었다. 그는 책상에 머리를 밟고 두 어깨를 들썩였다. 성공한 남자, 지위 있는 자의 울음이 수치심과 절망에 가득 차 터져나왔다. 그는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공들여 쌓아 올린 완벽한 연극은 무자비하게 막을 내렸다.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친 후 그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텅 비어 있었다. 접니다. 제가 그녀를 죽였습니다. 마침내 자백이 터져나왔다. 그리고 마치 둑이 터진 것처럼 의사 한서준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털어놓았다. 불륜, 이기심, 그리고 두려움이 사람을 살리는 의사를 악마로 만들어버린 비극적인 이야기였다. 그는 이수연 씨와 거의 1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왔다고 자백했다. 처음에는 단조로운 결혼 생활 밖에서 새로움을 찾기 위한 불장난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는 점차 젊고 아름다운 그녀에게 진심으로 빠져들었다. 그들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졌다. 비극은 이수연 씨가 그에게 임신 사실을 알리면서 시작되었다. 이 소식은 이수연 씨에게는 희망이었을지 모르지만 한서준에게는 머리 위에 매달린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에게는 완벽한 가정, 정점에 오른 경력, 그리고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명성이 있었다.
이 아이의 존재가 드러나면 모든 것이 파괴될 터였다. 이수연 씨는 처음에는 비밀리에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동의했지만 아마도 사랑과 공식적인 관계에 대한 갈망 때문에 마음을 바꾼 듯했다. 그녀는 한서준에게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고 아내와 이혼하고 자신과 결혼할 것을 요구했다. 긴장의 정점은 11월 18일 이수연 씨가 메이플 호텔에서 만나자고 한 후 최후통첩을 날렸을 때였다. 그가 관계를 공개하고 엄마와 아이에게 책임을 지거나 아니면 그녀가 직접 그의 집을 찾아가 아내를 만나고 병원에 가서 모든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날 밤 호텔로 가면서 한서준의 머릿속에는 이미 죄악으로 가득 찬 비상계획이 들어있었다. 그는 갑작스러운 출장을 준비한다는 핑계로 캐리어를 가져갔지만 실제로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하기 위함이었다. 호텔방에서 격렬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수연 씨의 협박은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을 정면으로 건드렸다. 극도의 공황 상태에서 이성이 두려움에 마비되었을 때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이수연 씨가 등을 돌렸을 때 그는 뒤에서 덮쳐 항상 가방에 넣고 다니던 천으로 된 휴대폰 충전 케이블로 그녀의 목을 힘껏 졸랐다. 그는 그녀의 몸이 힘없이 축 늘어져 바닥에 쓰러질 때까지 계속해서 졸랐다. 범행 후 그의 공황은 외과 의사의 냉철한 계산으로 빠르게 변했다. 그는 흔적을 없애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알았다. 그는 침착하게 이수연 씨의 시신을 캐리어에 넣었다. 그는 서둘러 현장을 정리했지만 급한 나머지 침대 밑에 신발을 남겨두고 말았다. 그 후 그는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호텔 밖으로 끌고 나와 택시를 타고 기찻길 근처로 갔다. 그는 화물열차가 지나갈 시간을 기다리고 계산한 뒤 캐리어를 끌고 나와 피해자의 시신을 선로 위에 올려놓았다. 그는 열차의 엄청난 힘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그녀와 아이를 신원미상의 자살 사건으로 만들어줄 것이며 자신은 완벽한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의사 한서준의 자백은 이미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팀 전체에 깊은 충격을 안겼다. 그것은 단순히 살인자의 진술이 아니라 한 지식인, 한 의사가 두려움과 이기심 앞에서 인간성이 어떻게 완전히 붕괴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다. 사건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지만 기소 전 서류를 완벽하게 하고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수사 절차가 진행되었다. 바로 현장 검증이었다. 며칠 후 회색 수의를 입은 한서준은 불륜의 미래를 지옥으로 바꿔버린 장소 메이플 호텔로 다시 압송되었다. 호텔 주변의 경비는 삼엄했다. 현장 검증은 검찰 관계자의 감독하에 305호 내부에서 진행되었고 모든 과정이 세심하게 촬영되었다. 자신이 범행을 저지른 방 안에 서 있는 한서준은 더 이상 예전에 점잖고 침착한 의사가 아니었다. 그는 벌벌 떨었고 얼굴은 창백했으며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했다. 실제 사람과 비슷한 크기의 마네킹을 이용해 그는 자신의 모든 범죄 행위를 기계적으로 재현했다. 그는 말다툼과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연기했다. 그리고 등 뒤에서 연인의 목에 휴대폰 충전 케이블을 감고 힘껏 조르던 끔찍한 순간에 이르렀다. 그는 피해자의 미약한 저항과 그녀의 몸이 축 늘어졌을 때의 무서운 침묵에 대해 묘사했다. 현장 검증의 가장 소름 끼치는 부분은 그가 시신 유기 과정을 재현해야 했을 때였다. 그는 캐리어를 열고 외과 의사의 차가울 정도의 침착함으로 마네킹을 캐리어 안에 깔끔하게 집어넣었다. 이는 그의 계산적이고 무감각한 면모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행동이었다. 그 후 그는 캐리어를 방 밖으로 끌고 나와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범행 당일 밤에 자신이 했던 모든 경로를 재현했다. 한서준이 재현하는 모든 행동은 흉악범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본성을 더욱 깊이 파고드는 칼날과 같았다. 상세한 자백, 현장 검증 결과의 완전한 일치, 그리고 반박할 수 없는 물적 증거 체계를 바탕으로 춘천경찰서는 수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다. 사건 서류는 완벽하게 마무리되었고 형법 제210조 1항에 따라 의사 한서준을 살인죄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자신을 의지하는 사람을 살해한 점, 임신 사실을 알고 있는 여성을 살해한 점, 잔혹한 방법으로 범죄를 저지른 점, 비열한 동기로 범죄를 저지른 점 등 여러 가중 처벌 요건이 명시되었다. 모든 사건 서류, 증거물, 그리고 피의자는 이후 춘천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었다. 확보한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은 신속하게 한서준을 기소하여 춘천지방법원에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은 2018년 어느 겨울 끝자락에 열렸고 전국적인 여론에 특별한 관심을 끌었다. 임신한 연인을 살해하고 자살로 위장한 의사 사건은
사회에 큰 분노를 일으켰다. 춘천지방법원의 법정은 기자들부터 수많은 시민들까지 참석자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 한서준의 가족, 그의 아내와 늙은 부모도 참석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고통, 수치심, 그리고 절망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피해자 측 대표로는 이수연 씨의 법적 남편인 강지훈 씨가 앞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다. 피고인석에 선 한서준은 더 이상 차갑고 침착한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그는 바싹 마르고 눈은 퀭했으며 시종일관 고개를 숙인 채 모든 시선을 피했다. 그는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공소를 유지한 검찰 대표는 날카로운 논리로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피고인의 범죄 심리 변화 과정을 깊이 있게 분석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학식과 지위를 가진 인물이 불륜 관계에 빠져들었고 비밀이 드러날 위기에 처하자 더 끔찍한 범죄로 죄를 덮으려 했다는 것이다. CCTV 증거, 캐리어, 신발, 증인 진술, 그리고 태아의 DNA 감정 결과가 공개되며 빈틈없는 법적 포위망을 형성했다. 법정에서 발언한 강지훈 씨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재판장님, 저는 오늘 단순히 피해자의 남편으로서 뿐만 아니라 완전히 무너져 내린 한 사람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아내를 잃었고 더 씁쓸하게도 그녀가 죽기 직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통은 감당하기 너무 큽니다. 하지만 이 모든 비극을 초래한 자, 두 생명을 무참히 앗아간 자가 바로 의사, 배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부디 재판장님께서 피고인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엄중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제 아내와 세상 빛도 보지 못한 그녀의 아이에게 정의를 돌려주고 다른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입니다. 최후 진술에서 한서준은 눈물을 터뜨렸다. 그는 이수연 씨의 가족과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에게 뒤늦은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는 순간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잃을까 너무 두려웠던 나머지 끔찍한 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법의 관용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순간의 눈물과 사과는 더 이상 아무런 가치가 없었고 그가 저지른 잔혹한 범죄를 덮을 수 없었다. 재판부는 수개 끝에 최종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한서준의 행위가 사회에 특히 위험하며 직접적인 고의에 의해 이루어졌고 사전에 계획과 준비가 있었으며 잔혹함과 비인간성을 드러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은 의사이자 지식인으로서 누구보다 인간 생명의 가치를 잘 알았어야 했다. 하지만 단지 자신의 명예, 지위, 그리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 연인과 자신의 뱃속 아이까지 무참히 살해했다. 피해자에게 자살이라는 누명을 씌우려 한 정교하고 교활한 시신 유기행위는 그의 비열함과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더욱 극명하게 보여준다. 피고인은 교화 및 교육의 가능성이 없으므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한서준에게 살인죄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자 법정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가 안도의 한숨과 양측 가족의 흐느낌으로 깨어났다. 한서준은 판결을 듣고 두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다. 법의 최고형이 집행되어 재능이 있었지만 죄로 얼룩진한 의사의 인생을 마감시켰다. 이 사건은 불륜 관계가 초래하는 비극적인 결과에 대한 값비싼 교훈이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가진 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이기심과 두려움에 이성이 마비될 때 악마보다 더 잔혹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서준은 행복한 가정, 빛나는 경력, 사회의 존경 등 모든 것을 손에 쥐고 있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한 껍데기를 어떻게든 지키려다 그는 자신의 손으로 모든 것을 파괴했고 두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으며 남은 이들에게는 결코 아물지 않을 상처를 남겼다. 정의는 실현되었지만 악마의 얼굴을 한 의사의 비극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경고의 메시지로 남을 것이다.